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막상 그 정체가 뭐냐 물으면 좀 흐릿할 때가 많죠. 네, 그쵸.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깊게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또 귀한 자료들을 나눠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스트레스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뇌과학 관점에서 보고 또 우리 심장이 보내는 신호, 그 HRB라고 하죠. 심박 변이도.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 느낌 너머에 있는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목표는 스트레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몸이랑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서 좀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찾아보는 거, 이게 오늘 저희의 여정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일상적인 푸념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좀 넘어서요. 과학의 언어로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 과학의 언어 기대되는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특히 흥미로운 게 그 한스 셀리에 박사의 초기 연구부터 시작해서 현대 뇌과학, 그리고 심장의 반응까지 쭉 이어지는 그 흐름이거든요. 아, 그 연결고리요? 네,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그게 우리 자율신경계나 심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한스 셀리에 박사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분 별명이 실험실의 똥손이었다는 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하하, 네. 그 별명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진 측면도 있죠. 근데 이게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꼭 막 정교하고 완벽한 실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아, 정말요? 실험 기술이 좀 서투셨다고요?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쥐한테 주사 놓는 것 같은 간단한 것도 매번 좀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주변 연구자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서투름, 그러니까 쥐를 좀 거칠게 다루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 과정 자체가 예상치 못한 발견의 실마리가 된 거죠. 원래는 난소 추출물 효과를 보려던 실험이었죠. 맞습니다. 셀리에는 원래 쥐에게 난소 추출물을 주사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추출물을 맞은 쥐뿐만 아니라 비교하려고 그냥 식염수만 맞은 쥐 있잖아요. 네네, 대조군. 네, 대조군.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맞고 그냥 붙잡기만 한 쥐한테서도 비슷한 몸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떤 변화였는데요? 그게 바로 부신 피질이 커지고 윗벽에 막 피가 나는 궤양이 생기고 또 면역 담당하는 흉선이나 림프절 같은 게 줄어드는 그런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였어요. 이걸 병리 3조징이라고 부르죠. 그럼 주사한 물질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럼 대체 뭐가 이런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 걸까요? 바로 그 질문. 그게 셀리에를 아주 결정적인 통찰로 이끌었습니다. 셀리에가 딱 깨달은 거죠. 이게 특정 화학물질 때문이 아니구나. 그럼요.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경험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낯선 환경, 거칠게 다루어지는 거,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한 게 아닌 그냥 유해한 자극 전체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진 원인이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상황 그 자체에 대한 반응? 그렇죠. 이런 보편적인 생리적 방어 반응을 설명하려고 물리학에서 쓰던 용어를 빌려왔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와, 물리학 용어요? 네.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그냥 심리적인 불편함? 이걸 넘어서 구체적인 생리적인 실체로서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현대 스트레스 연구가 딱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특정 원인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위협이나 도전에 대한 우리 몸의 어떤 보편적인 경계 태세?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그 용어가 물리학에서 왔다는 거,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원래 물리학에서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물질 내부에 생기는 저항적이나 변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스프링을 누르거나 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스프링 뷰 좋네요. 셀리에는 이 개념을 생명체에 적용한 거예요. 외부의 다양한 해로운 자극,
이걸 스트레서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레서에 대해서 우리 몸이 보이는 일련의 방어적인 반응 패턴 전체를 스트레스라고 정의한 거죠. 그럼 그 비율을 따라가 보면 우리 몸도 일종의 스프링 같은 거네요. 어떤 스프링은 살짝만 눌러도 확 휘어버리는데 어떤 건 엄청난 압력에도 끄떡없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진짜 그래요. 스프링마다 고유한 탄성계수, 그 K값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다 달라요. 대응력 K값. 네. 이게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 중에 그 개인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 뭐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같은 거요. 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막 압도당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이 차이가 바로 개인이 가진 내적인 K값,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적응력, 그리고 회복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K값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의 그 대응력, K값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완전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혹시 셀리에가 구분했다는 스트레스의 두 얼굴, 디스트레스랑 유스트레스,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셀리에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우리를 막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즉 나쁜 스트레스라고 불렀고요. 네, 디스트레스. 반면에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돼서 우리한테 활력을 주고 성장을 돕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즉 좋은 스트레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 이게 그리스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라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료에 나온 칼 비유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칼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뭐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결국 스트레스도 우리의 해석에 달린 거다. 네, 핵심은 바로 그 해석입니다. 어떤 좀 힘든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이걸 나 이거 감당 못해. 이건 위협이야. 이렇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겠어.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과 뇌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져요. 해석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 같은 거요.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성취감과 자부심을 주는 그런 유스트레스 경험이죠. 맞네요. 마라톤.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지난 경험을 되짚어 보시면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결국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켰던 그런 유스트레스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그 해석의 차이가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경로를 타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 편도체랑 전전두피질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왔던데요. 네, 우리의 해석이 뇌에 서로 다른 회로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황을 위협으로 딱 인식하고 이거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 중추, 특히 편도체, 에미그달라가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막 울려요. 편도체? 화재 경보기처럼요? 네, 딱 그거죠. 이 신호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를 아주 급격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 몸은 그냥 바로 전주태세로 돌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이 확 흥분하면 심장이 막 격렬하게 뛰고 혈압 오르고 호흡 가빠지고 근육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랑 아드레날린이 팍팍 분비되면서 온몸의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기능으로 다 쏟아붓죠. 와... 이게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꼭 필요한 반응인데 만약에 만성화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면역력 떨어지고 결국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디스트레스 경로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회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약하나요? 그럴 때는 뇌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 프리폰탈 콜텍스가 주도권을 딱 잡습니다. 전전두피질. 네, 이성적인 판단, 계획,
목표 설정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전전도피질이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흥분하는 걸 좀 억제하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도와줘요. 아,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도파민이나 성취감과 관련된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불안감에 막 휩싸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상태, 즉 유스트레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의 힘입니다. 와, 진짜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엄청 드라마틱하네요. 결국 내가 어떤 해석을 해서 어떤 뇌 회로를 더 자주 쓰느냐, 이게 스트레스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거군요. 자율신경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까 교감신경계가 가속 페달 같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비유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시스템 이걸 다 총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감신경계는 가속 페달이죠. 위기 상황에 빨리 대처하려고 몸의 모든 기능을 최고 속도로 막 끌어올리는 역할.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이자 회복 시스템이에요. 흥분된 몸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그럼 만성적인 디스트레스 상태는 브레이크는 거의 고장났는데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질주하는 자동차 같은 거겠네요.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아주 딱 맞는 묘사입니다. 가속 페달은 그냥 바닥까지 밟혀 있고 브레이크는 파열 직전인 상태. 엔진은 과열되고 연료는 막 급격히 소모되고 차체는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어휴. 결국엔 고장이 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거죠. 만성 스트레스가 왜 심혈관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면역계 질환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스트레스 상태 혹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건강한 상태는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가 아주 정교하고 유연하게 잘 연동되는 고성능 자동차 같아요. 필요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힘차게 나아가지만 교감신경 활성, 또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좀 쉬어야 할 때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는 부교감신경 활성, 그런 상태죠. 아, 필요할 땐 달리고 쉴 땐 쉬고. 네.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 간의 균형 그리고 유연성이에요. 한쪽으로 막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 이게 바로 건강한 자율신경계의 특징입니다. 가속과 브레이크의 유연한 균형.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유형 상태를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 심장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심박변이도 HRV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도 온 자료에도 이 부분이 꽤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HRV, 즉 심박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이게 최근 스트레스 연구나 건강관리 분야에서 정말 엄청나게 주목받는 지표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자율신경계에 남긴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심박수 할트레이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심박 변이도, 베리어빌리티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뭘 재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심장이 뛴다고 할 때 그 매 박동이랑 다음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세하게 계속 변해요. 아, 똑같이 뛰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1분 평균 심박수가 60회라고 해도 매번 정확히 딱 1초마다 뛰는 게 아니라 0.9초 간격으로 뛰었다가 1.1초 간격으로 뛰었다가 이런 식으로 미세한 변화가 계속 있다는 거죠. HRV는 바로 이 심박 간격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심박 간격이 얼마나 변화무쌍한가 이걸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 변화의 폭이 크고 유연할수록 우리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서 미세하게 박동 간격을 조절하는 그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와, 마치 춤을 추듯이 리듬을 타는 심장이 건강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주 멋진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주변 환경이나 몸 상태 변화에 맞춰서 박동 리듬을 아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뛰어난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능숙하게 조절하는 것처럼요. 네네.
이런 심장은 HRV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 패턴도 보면 되게 부드럽고 복잡한 파형을 그려요. 이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균형 있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심장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럼 반대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장은 HRV가 어떻게 나올까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하거나 반대로 부교감신경 활동이 너무 억제되거나 해서 심장 박동의 유연성이 확 감소하죠. 아, 유연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마치 운전이 서툰 초보 운전자처럼 막 급가속, 급정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경직된 상태로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경우 HRV 수치는 낮아지고 박동 간격의 변화폭도 매우 좁아지고요. 패턴도 되게 단순하고 뾰족하게 나타나요. 뾰족한 패턴? 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낮은 HRV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또 몸의 염증 반응 증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HRV는 현재 내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회복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체 신호인 셈이죠. 한 번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심장의 목소리를 HRV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들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정보네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내 HRV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럼 개선할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포기하긴 이르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HRV는 절대 고장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유연성도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청취자분 자료에서도 몇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요. 특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은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자율신경 균형을 개선해서 HRV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운동, 역시 운동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심신수련법, 명상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또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식적인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 조절이요? 네, 특히 숨을 내쉴 때 좀 길게 하는 복식 호흡이나 특정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깊게 숨쉬는 코히어런스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부교감 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즉각적으로 심장을 안정시키고 HRV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코어런스 호흡. 그리고 마음 챙김 훈련 역시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을 높여서 스트레스 반응을 막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그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전전도피질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운동, 호흡, 마음 챙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중요한 방법들이네요. 근데 자료를 보면서 특히 제 눈에 확 띈 키워드가 감사, 그래티튜드였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심지어 그냥 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회복 효과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감사의 효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감사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 이걸 넘어서 구체적인 생리적 변화, 특히 심장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심장 기능이요? 네,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에 감사함을 느끼거나 표현할 때 심장 박동 리듬이 아주 안정되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돼요. 이걸 심장간 리듬의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심장간 리듬의 동기화. 네, 마치 잘 조율된 악기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심장하고 뇌 그리고 호흡 시스템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심장 리듬이 조화롭게 정돈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나요? 이렇게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동기화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하고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항체, SIG의 수치는 증가하고 혈압도 안정되는 등 아주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코르티솔 감소, 면역력 증가, 혈압 안정. 와, 네, 즉 감사는 부교감 신경 활동을 촉진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내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분 자료에 인용된 감사는 마음의 비타민이자 심장의 약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저도 봤어요.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통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비타민, 심장의 약.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보니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이신 한스 셀리에 박사 본인도 말년에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일화가 소개됐었죠. 아,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말년에 한 기자가 셀리에 박사님께 평생 연구를 하셨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 딱 하나만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오, 뭘 기대했을까요, 그 기자는? 아마 뭐 복잡한 과학적인 해법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수십 년간 스트레스의 그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친 노학자의 대답은 놀랍도록 간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망설임 없이 딱 한마디 감사, thankfulness라고 답했다고 하죠. 와,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가 내린 최종 결론이 감사였다는 거. 이건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평생을 그 생리적인 반응, 호르몬 변화 이런 걸 추적했던 과학자가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긍정적인 정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단순히 외부 자극을 피하거나 뭐 기술적인 방법을 익히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이 복잡한 주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핵심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첫째, 스트레스는 그냥 막연한 심리적 압박감이 아니라 뇌의 특정 회로, 그러니까 편도체냐 전전두피질이냐, 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 그리고 심장의 반응, HRV 같은 구체적인 신체적 현상이라는 것. 그렇죠. 몸의 반응이라는 거죠. 둘째,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성장을 위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즉 우리의 대응력, K값이 중요하다는 것. 네, 해석의 힘 중요합니다. 셋째, 심박변이도, HRV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부하와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 또 회복력을 보여주는 아주 정직하고 유용의 지표라는 것. 내 몸의 신호등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의식적인 호흡, 마음챙김 훈련도 중요하지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라는 사실, 이거였죠. 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청취자분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또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들을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한스 셀리에 박사의 마지막 통찰에 좀 기대서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오늘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은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 하고 한번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점 찾기. 네, 뭐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따스했던 햇살 한 줌이라든지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미소, 무사히 마친 하루, 아니면 뭐 그저 숨쉬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도 좋고요.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장 리듬을 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법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의 가장 실질적인 적용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청취자분의 마음에 그리고 심장에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이 깊고 흥미로운 세계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